오늘은 제가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낯설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다시 결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빠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사업을 하는 아빠는 큰 결혼식에서 많은 손님을 초대해 넘치게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하길 원하셨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제 의견을 받아주셨어요. 물론 시댁에서도 허락을 해주셔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설 때부터 사진을 찍는 지금까지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부터 꿈을 꾸는 것 같고 마음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케 받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사진사님의 말에 떠다니던 마음이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절대 실수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결혼식을 위해 정말 예쁘게 차려입은 친구가 수줍은 표정으로 제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케를 던지기 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리곤 비장한 각오로 부케를 던졌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부케를 잡은 친구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사진을 찍기 위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해맑은 표정의 친구를 보고 있자니 기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5년 전 친구와 제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우리 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실 5년 전 저는 지금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아빠의 회사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오랜 시간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학을 시작해서 그곳에서 학위도 땄고 덕분에 한국에 있는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까지 몇 달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짧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온 저는 아빠의 회사에서 잠시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주연아, 그동안 그렇게 공부만 했으면서 좀 놀고 싶지도 않니? 청춘이 아깝지도 않아? 뭘 또 아빠 회사에 와서 일을 한다고 그래? 나 여기 친구 없어서 놀 사람도 없네요. 집순이라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얼마 전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서 일손 모자라다며 내가 채용 전까지 도울게. 회사 생활 미리 경험해본다고 생각하려고. 그리고 내가 아빠 딸인 건 굳이 얘기하지 말자. 괜히 직원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일하는 곳에 놀러 갔던 기억은 있지만 지금 회사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유학을 갔으니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회사는 10년 전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리모델링을 한 덕인지 제법 쾌적했고 그 사이 규모가 더 커져서 건물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회사 직원들에게 아빠는 저를 유학파 인재로 소개했어요. 잠시 거래처에서 파견 나온 느낌으로요. 직원들은 어딘가 수상한 낙하산 인턴인 저를 생각보다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그만뒀다는 그 직원의 빈자리가 꽤 컸던 모양이에요. 제가 하던 분야랑 완전히 다른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무는 처음 해보는 것이기에 주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어요. 옆자리에 또래 직원이 있어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직원이 어느 순간 외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게 그 남자. 저와 결혼까지 약속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 남자가 짜놓은 판이었는데 순진했던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사람의 호의가 고맙기만 했어요. 주연 씨, 이런 일은 처음이라더니 잘하네요. 근데 아직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옆자리 연지 씨가 많이 도와줬는데 요즘 외근이 많아서 물어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잔실수가 많아요. 그래요?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연지 씨도 처음 입사했을 때 저한테 교육받았었거든요. 모두가 자기 일을 하느라 바빠 보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민폐 같아 혼자서 하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전 남자친구의 다정한 한마디는 이미 제 마음을 녹이고 남았죠.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별뜻 없이 다정하게 대해주는 상사에게 반한다는 말이 뭔지 너무 잘할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연애나 결혼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전 남자친구의 마음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지나칠 정도로 저를 챙겼습니다. 제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저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주연 씨 피곤하죠? 전에 이거 마시길래 제 거 사면서 샀어요. 그 파일 저한테 보내줄래요? 잘했겠지만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주연 씨, 프로젝트도 끝나가는데 같이 술 한잔 할래요? 하루에 꼭 한 번은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 매일 조금씩 저는 그 사람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했더니 칭찬 일색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요. 어찌나 상사들에게 잘하는지 일도 잘해서 나무랄 데가 없다고요. 아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잠깐 왔다 떠날 사람한테까지 살뜰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인성이 정말 훌륭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약속한 한 달 반의 시간이 끝나고 조촐하게 열린 제 송별의 날,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백을 했고 분위기에 취했는지 아니면 저도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지 그냥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과 사귀면서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귀면서 느낀 점은 전 남자친구는 늘 배려가 넘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가족 분위기가 원래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런 말투나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병 때문에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언제나 일을 하느라 바빴고 저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아빠가 있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늘 저를 챙기려고 노력하셨지만 사업이 한참 바쁠 때라서 사춘기 딸에 대해 전부 살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유학을 떠나게 됐고 그 후로 1년에 한두 번 방학 때 잠깐 아빠를 만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아빠 덕분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자랐지만 마음속엔 언제나 가족에 대한 결핍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던 이 감정은 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는 이 남자가 제 눈엔 마냥 좋아 보였어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누군가와 가정을 이룬다면 이런 사람과 이루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무렵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만난 지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 모자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전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아빠에게 인사를 드리던 날, 그 사람은 아빠를 보더니 정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대표님, 아니, 대표님이 왜... 뭘 왜긴 왜야. 주연이가 내 딸이니까 그렇지. 자네는 내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결혼 생각 없다던 우리 딸이 결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 반대할 수가 있나.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지금 마음처럼 잘 아껴주게. 그날 아빠와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인 전 남자친구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은지 연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농담 삼아 우리 딸에게 잘하면 회사도 물려주겠다며 말씀하셨어요. 전 남자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진지한 표정을 짓다가 회사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는 늘 잘하겠다고 아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아빠와의 인사를 마치고 며칠 뒤 저도 전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날짜가 결정되고부터 한동안 기분 좋은 기대감이 이어졌어요. 떨리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자란 가정을, 이 사람이 키워주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마냥 기뻤죠. 전 남자친구는 집에 저와 동갑인 여동생도 있는데 성격이 많이 조용하다고 자기와 정반대인데 속은 깊다며 말이 없어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형제가 없는 저는 동갑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척 마음이 들떴습니다. 인사드리러 가는 당일 아빠가 준비해주신 한우 세트와 건강식품을 챙겨 전 남자친구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 정말 얼마만인지 예전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 것이 괜히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분 때문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의 집에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밖의 이정표를 보니 예전에 할머니랑 함께 살았던 바로 그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오빠, 방금 지나온 곳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았다? 진짜? 거기 우리 집 바로 옆 동네인데? 와,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봐. 어쩐지 예감이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떨렸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전 남자친구의 집은 작은 마당에 있는 시골집이었어요. 딱 봐도 정겨운 느낌이었죠. 전 남자친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던 곳이라 외관은 조금 낡은 느낌이었지만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지 참 깔끔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온 식구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똑 닮은 아버님, 인자해 보이는 표정의 어머님, 상상했던 것처럼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었어요. 다만 전 남자친구의 여동생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절 보더니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던지라 저도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가만 쳐다보니 어딘가 낯설지 않은 것이 금방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어머님과 여동생의 손길이 바빠졌어요. 뭐라도 도와야 할 것 같아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는데 아버님이 자기랑 이야기나 하고 있으면 된다고 손님으로 왔는데 신경 쓸 것 없다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나서서 어머님을 도우러 갔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니
한쪽 벽에 표창장이며 메달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표창장과 메달 구경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버님이 받으신 거였어요. 외부 활동에 봉사활동에 명예훈장에 종류도 가지수도 정말 다양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느낌처럼 아버님의 성격은 외향적이고 호탕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의 자랑이 이어지는 동안 저를 위한 식사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미리 말을 해둔 것인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잡채가 한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가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어색해할까봐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이 적당한 타이밍에 말을 걸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밥 먹을 때도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같이 있지만 어딘가 혼자만 동떨어진 느낌이랄까. 저 세희씨, 저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도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다녔는데 물론 1학년 1학기 끝나기 전에 전학 가긴 했지만요. 저의 질문에 전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오물쭈물하며 가족들과 살짝 시선을 교환하더니 고등학교 이름을 얘기했어요. 기대했던 대로 저랑 같은 학교였습니다. 동창을 만났다는 생각에 괜히 반갑더라고요. 제가 워낙 조용해서 말해도 기억 못할 거예요. 동창은 제 질문에 슬쩍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더는 물어볼 수 없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른 친해져서 말도 놓고 더 가깝게 지내야겠다고요. 물론 어른들이 싫어하실 수 있으니 말 놓는 것은 둘이 있을 때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얘긴 그만하고, 그래, 학교를 여기서 잠깐 다녔으면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겠네. 네, 맞아요. 10년도 넘었죠.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 뒤로 다시 제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었고, 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예비 시부모님들에게 하나하나 대답해드리느라 저도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가 끝나고 예비 시부모님은 직접 기른 수박을 챙겨주시겠다며 밭으로 가셨고, 남자친구는 잠시 전화를 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동창은 혼자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저랑 같이 해요. 밥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치우는 거 도와줄게요. 그리고 우리끼리 있을 땐 서로 말 놓고 친하게 지내요. 앞으로 평생 볼 사이니까. 활짝 웃으며 최대한 친절하게 말하는 저를 보고 동창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현관 쪽 눈치를 살피더니 제 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넣었어요. 동창의 행동에 놀란 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동창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나 아는 척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전화 줘.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제가 놀라서 다시 물으려는 사이 전 남자친구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저와 동창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저보고 왜 주방에 있느냐며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더군요. 손님은 가만히 있어야지 불편하게 왜 그러냐면서요. 제 주머니에는 동창이 준 쪽지가 들어있었지만 이 쪽지에 대해 일단은 함구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쪽지를 전해주던 동창의 손끝이 굉장히 떨리고 있었거든요. 대신 동창의 이름을 되뇌었어요. 임세희.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묘한 기분이었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는 전부 연락이 끊어져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참 답답했습니다. 보통 10년이 훌쩍 지나 동창을 만나면
옛 추억도 이야기하고 반가울 텐데 굳이 아는 척을 하지 말라니.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동창이 준 이 쪽지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아빠는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예비 시댁 식구들은 어떤지 가볍게 물으시고는 고생했다고 일찍 쉬라고 하셨어요. 동창이 준 쪽지에 대해선 완전히 잊고 있었던 찰나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퍼뜩 생각이 났어요. 전 남자친구에게는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쪽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쪽지에는 꼭 연락달라는 말과 함께 동창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들 앞에선 그렇게 모른 척 해놓고 왜 따로 연락을 달라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들리고 수화기 넘어 동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혼자 있어? 오빠랑은 아까 헤어졌고 지금은 내 방에 혼자 있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돼. 오빠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괜찮으면 따로 만날 수 있니? 우리 둘만. 자신의 집안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만나고 싶다는 동창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어딘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죠. 이렇게 연락까지 해서 만나자고 하는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약속 당일 전 남자친구에겐 갑자기 주말 출근을 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창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동창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과 표정, 온몸에서 동창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세희야,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 근데 우리 같은 반 아니었어? 나는 왜 이렇게 네가 낯이 익지? 맞아, 우리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 진짜? 근데 왜 모른 척했어? 그때 얘기했으면 좋았잖아. 맨 앞에 창가 쪽에 앉았던 거 맞지? 그때 말 못해서 미안. 동창은 애써 웃음을 지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동창 만나서 너무 기뻐. 아, 우리 담임 기억나? 그때 노처녀라고 우리가 엄청 놀렸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 그 생각하면 진짜 놀랍다니까. 맞아. 근데 담임 3학년 때 영어랑 결혼했어. 진짜? 담임이 영어 좋아한다고 소문난 적 있지 않았어? 결국 성공했네. 얼마 없는 학교에 대한 기억을 전부 꺼내서 이야기를 나눈 덕분인지 동창의 긴장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잠시 이야기가 끊겼고 잠깐의 정적 끝에 드디어 동창은 오늘 왜 만나자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아, 내 말이 두서없을 수도 있으니 이해해줘. 사실 나는 입양아야.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 내가 5살 때 지금 집으로 입양이 됐어. 원래 5살 정도면 사실 입양이 쉬운 건 아니거든. 다들 갓난아기를 입양하길 원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나를 입양한 거야. 그랬구나. 오빠도 너에 대해서 말할 때 입양하라는 소리는 아예 안 했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못했어. 부모님이 좋은 분들 같아서 다행이야.
내가 왜 입양됐는지 알아?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4살짜리 동생이 있었대. 그래서 자기는 5살짜리 동생을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더라. 근데 엄마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오빠 때문에 나를 입양한 거야. 그때 나도 고작 5살짜리였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궁금하지? 자라오면서 오빠한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거든. 자기 덕분에 나한테 가족이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아직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동창의 말은 저를 무척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전 남자친구는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 표정을 읽은 동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처음엔 나도 좋았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빠도 분명 처음엔 날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 지금 생각하면 꼭 물건 자랑하듯 한 거였지만 엄마 아빠도 나한테 잘해줬었어. 주변에선 늘 부모님이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치켜 세웠지. 그런데 이런 게 얼마나 갔을 것 같아? 내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오빠는 이미 나한테 관심이 떨어졌어. 귀여웠던 강아지가 크면 안 예쁘다고 버리는 나쁜 사람들 있지?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오빠한테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도 자랑하고 싶은 존재도 아니었어. 어느 순간 나는 버림받은 강아지 신세처럼 되어버렸지. 부모님도 나를 파양하고 싶었을지 몰라. 하지만 사회적인 체면이 중요한 분들이니까 파양이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대신 그때부터 나는 말론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됐어. 원래 거둬들였던 쓸모를 다했으니까 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거야. 나는 언제나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했어. 그 집에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것들은 어린 나에게 가혹한 것들이었어. 한겨울에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여름 땡볕에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집안의 잔심부름은 당연히 내 몫이었고 매일 집 안팎을 쓸고 닦았어. 어쩌다 먼지라도 있는 날엔 온갖 폭언이 쏟아졌지. 밥만 축내는 식충이 주제에 이딴 일도 제대로 못하냐고. 오빠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오빠 와이셔츠를 매일 빨고 다니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어. 집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 나는 그 집안의 하인이었어. 말도 안 돼. 어린애가 그 고생을 하는 걸 주변 아무도 몰랐다고? 집에선 그렇다 치고 밭일 하는 걸 아무도 못 봤어? 밭이 외진 곳에 있기도 했고 엄마란 사람은 동네방네 내가 별나다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걱정이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 동창의 말을 들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린아이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이라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동창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잠깐 혼란스러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창이 저를 속일 이유는 없었어요. 세희야, 정말이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전부 네가 겪은 이야기라는 거지? 믿기 어렵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거야. 근데 다 사실이야.
아빠는 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 방관자였지. 엄마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이유를 내세워서 손찌검을 했어. 안 보이는 곳만 골라가면서 사랑하니까 내가 잘 되길 바라서 때리는 거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 그땐 그 말이 정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빠는 가장 교묘하게 나를 괴롭힌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선 다정한 오빠인 척 나를 챙겨줬지만 뒤에선 언제나 폭언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어. 자신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가족은 없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나를 버릴 수 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기 싫으면 자신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더니 어느 순간 난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말도 안 돼. 그거 완전히 가스라이팅이잖아. 맞아. 근데 최근까지도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 성인이 된 후에는 신체적인 학대는 거의 없었어. 하지만 정신적인 학대는 이어졌지. 내가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동안 키워준 값을 해야 한다며 정말 최소한의 돈만 빼고 전부 다 오빠가 가져갔어. 오빠는 내 돈으로 더 풍요롭게 살았겠지. 어릴 때야 그렇다고 쳐도 성인이 된 지 오래됐잖아. 그럼 스스로 그 집을 벗어날 수도 있었잖아. 왜 계속 그곳에 있는 거야? 네 말대로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내 또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오래 익숙해진 탓에 집을 떠날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 오빠 말대로 이 집을 떠나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거든. 동청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앞에서 덤덤하게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하는 동청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린 동창을 데리고 함께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세희야,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 이유가 뭐야? 그분들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주연아, 기억나? 너 전학 가기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던 날이 있었어. 친구들 대부분 부모님이 데리러 왔고 나는 당연히 우산이 없어서 그냥 비를 맞고 가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우산 씌워줬잖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때 함께 걸었던 20분이 내 인생 통틀어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어. 학교에서 친구들도 내가 어둡다고 싫어했는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내 팔짱을 끼고 함께 우산을 쓰자고 했던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따뜻한 마음이었거든. 마음속에 간직할 정도로 고마웠던 넌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네가 그 집에 나타났을 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라는 게 생기더라. 어떻게든 너한테만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어. 내가 아는 한 그 집안 사람들 절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오빠는 순진해 보이는 가면 뒤에 정말 흉악한 마음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치밀한 성격이거든. 아마 너한테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거고. 맞아. 사실 아직도 조금 혼란스러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서 말이야. 그래도 날 위해서 큰 결심을 해줘서 고마워, 세희야. 내가 생각을 정리할 동안 시간을 좀 줄래? 당연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너에게 말한 것은 아니야. 그냥 너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오늘 만남은
오빠한텐 비밀, 그, 걱정 마.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게.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앞으로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내자. 알겠지?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동창의 얼굴은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막상 말했지만 개운함보단 복잡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동창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동창이 말한 내용과 그동안 전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봤지만 도저히 접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창의 말대로 정말 치밀한 사람이라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딸, 밖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계속 넋이 나가 있을까? 어? 아니, 잠깐 회사 일 좀 생각하느라. 아빠, 오빠 말이야.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지? 우리 회사가 처음 회사라고 했으니까 6년은 넘었을 거야. 왜? 그냥, 사람 참 좋잖아. 회사에선 어떤가 싶어서. 전에도 얘기했잖아. 젊은 사람이 성실하고 참 바르다고. 김 부장 알지? 김 부장은 자기가 딸만 있었어도 사이 삼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 그 친구를 진짜 예뻐했어. 생각해보면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어른들의 이야기밖에 들은 게 없더라고요. 동창의 말대로라면 어른들에게는 분명 잘했을 게 분명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고민 끝에 아빠 회사에서 일했던 동안 친하게 지냈던 여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직원은 지난달에 회사를 그만뒀다며 시간이 많다고 했고 전화로 하기엔 내용이 너무 무겁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기도 해서 저는 통화한 바로 다음날 여직원과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기도 하고 일단 가볍게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여직원은 저와 아빠의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뒀어요? 회사가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연 씨 대표님 딸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할까 봐요. 그걸 어떻게 비밀로 했었는데요? 주연 씨 남자친구요. 임 대리님이 김 부장님한테 들었나 보더라고요.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걸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여직원의 얼굴 뒤로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 깜짝 놀라던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럼 그게 전부 연기였단 걸까? 대체 어디서부터가 진실인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걸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던 여직원은 저의 설득에 결국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상사들 앞에선 늘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인 척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후배들에게 폭언은 기본이고 자신이 할 일도 당연하다는 듯이 넘겨왔고 모든 공은 자신이 차지했다고요. 회사에 신입 여직원이 들어오기만 하면 고백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자신 역시 최근 업무가 몰리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져 결국 몸이 상했고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만둔 거라고요. 듣는 내내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주연 씨랑 결혼하면 그 회사 자기 거 되는 거라면서 여기저기 협박처럼 거들먹거리고 다녔어요. 속없는 인간들은 임대리 비 맞추느라 바빴고요. 저도 회사도 그만뒀겠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주현 씨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대표님도 그 회사도 사실 좋았거든요. 그랬군요. 연지 씨, 혹시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 끊어지면서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동창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여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직원은 분노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돕겠다고 했어요. 일단 저는 그만둔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전 남친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다면 증거가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막 들뜬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처음 겪는 일들의 두려움을 느끼며 어쩔지 모르고 그대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공한 증거들은 다양했어요. 통화 녹음, 메신저 내용, 이메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 등 전 남자친구의 악행을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모든 결심을 마치고 저는 동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세희야, 나 그 사람한테 전부 이야기하고 결혼 없던 일로 할 생각이야. 네 말대로 정말 치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왔더라. 최대한 너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겠지만 그 사람 성격상 어떻게든 너를 추궁할 게 뻔해서 혹시 그 집에서 나올 생각 있니?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집을 나갈 수 있을까?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내 말대로 할래? 전 일단 동창에게 필요한 집만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동창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날로 집을 나왔어요. 동창이 집에 무사히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저는 아빠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외근을 갔는지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등장하자 직원 몇 명이 결혼을 축하한다며 인사를 건넸어요. 대충 받아주고 대표실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청첩장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빠가 이야기했을 리는 없고 그 사람이 이미 다 떠벌린 게 맞구나. 대표실에 들어가자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회사로 온다고 하는 거야? 집에서 얘기하면 될 것을. 아빠, 요 몇 년 동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지 않았어?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랬었지. 근데 뭐 다들 몸이 안 좋다, 일이 힘들다, 그런 이유였는데 내가 그게 진짠지 어떻게 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 유독 여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긴 했어. 근데 그게 왜?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아빠에게 보여주었어요. 증거를 살펴보던 아빠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한 아빠는 김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제 존재를 전 남자친구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물었고, 우물쭈물하던 김 부장님은 제가 온 날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했다면서 무슨 문제 있냐고 걱정스레 되물으셨어요. 아빤 별일 아니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내 딸인 것도 알고 있었고, 너랑 결혼하면 이 회사가 직거가 되니 많이 떠들고 다녔다고.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그만둔 이유가 다 그 녀석 때문이라는 거지. 이런 고얀... 아빠, 나 이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안 시켜. 아빠가 분노하는 사이 적절한 타이밍에 전 남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무작정 대표실에 들어왔죠.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지으며
사람 좋은 표정으로 제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을 보는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마침 잘 왔네. 거기 앉게. 대표실 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전 남자친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빠는 차근차근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신입사원들이 그만둔 것과 관계가 있는지, 퇴사한 피해자들이 말한 내용들이 전부 사실인지, 그리고 제 존재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조목조목 따져 물으셨어요.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곤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모함이라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정체는 들은 것도 같지만 기억하지 못했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했죠. 기가 막힌 아빤 제가 넘긴 증거를 그 사람 앞에 던졌고 자신의 악행을 눈으로 확인한 그 사람은 아빠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신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것만 보면 자신이 천벌받을 나쁜 놈인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정말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서 울부짖었어요. 믿어달라고요. 증거를 줘도 뻔뻔하네. 세이 말이야. 나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더라. 동창의 이름을 말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요즘 나한테 멀어진 게 그거였어? 걔 말 다 거짓말이야. 걔가 얼마나 영악한데. 입양하라고 불쌍한 척하면서 그거 다 쇼하는 거야. 자넨 지금 이 시간부터 해고야. 내 회사에, 그리고 우리 주연이 옆에 얼씬도 하지 마. 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의 단호한 말에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반드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기회를 달라는 헛소리를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대표실 앞은 아까부터 직원들이 가득했고 그들을 향해 욕을 내뱉으며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은 그 상태 그대로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나갔어요. 이후 회사에선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직원들에게 부당한 짓을 저지른 것 외에 그동안 거래처에서 몰래 접대를 받았던 것들까지 전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한테는 또 이렇게 신세를 지고 말았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신세라니, 네가 내 인생을 구한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용당하고 있었을지 몰라. 그러다 결국 나한테도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을 거야. 그런 걸 안 보게 해줘서 고마워. 그 사이 우린 더 돈독해졌어요. 아빠도 동창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거처가 정해질 때까지 얼마든지 편히 머물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휴가가 끝나고 불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젠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회사에 갔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손엔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사람들 우리가 결혼하는 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믿는 거 아니지? 나는 마음 정리 끝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지 마.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스토커? 신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제 말에 흥분한 첫 남자친구는 다짜고짜 제 손목을 잡아 자신의 차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힘을 줘서 버티려는데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넘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끌다시피 데려가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성분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넌 또 뭐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인생 조지고 싶지 않으면. 제 모습을 목격한 남자의 도움으로
잠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전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자는 도망가려는 전 남자친구를 계속 붙잡고 있었고 늦지 않게 도착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전 남자친구를 연행해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결국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회사에서 저질렀던 일들은 그냥 해고하는 것으로 덮고 끝내려 했던 아빠가 제 모습을 보고 폭발해버렸거든요. 그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는 동안 저와 동창은 동창의 파양 소송을 준비했어요. 동창은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일기장에는 매일매일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지내는 동안 정신과 상담도 병행했어요. 오랜 가스라이팅과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망쳤다며 동창에게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난리를 쳤던 한때의 예비 시부모님들은 우리 측 변호사가 준비한 학대 증거들을 보고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결국 파양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을 남겼다고 전해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차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 몇 년 동안 동창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어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도 모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진 덕분에 늦게나마 자신만의 공간을 얻어 독립을 했습니다. 집들인 날 동창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어요. 주연아 정말 고마워. 너한텐 정말 고마운 일 투성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 아직도 그 집에 갇혀 암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야.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번 잘 살아볼게. 그래, 이제 남은 평생 행복한 일들만 가득 만들자. 이 집에선 좋은 기억만 있을 거야. 꼭 그럴게. 그리고 결혼 축하해 주연아. 천하의 몹쓸 놈에게 걸려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네요. 저는 5년 전 남자친구의 위협에서 저를 구해줬던 그 남자와 3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할 때 큰 도움을 줬던 것도 동창이었어요. 오늘 제 결혼식에서도 동창은 제 시선이 닿는 곳에서 계속 저를 살폈어요. 저보다 더 들뜬 표정을 짓고 있는 동창의 모습을 보니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친구와 저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우정을 쌓았고 이제는 서로 둘도 없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저조차도 기억나지 않았던 작은 배려가 오늘의 큰 선물이 되어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속에서도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노와 배신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